11번째 이야기.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사주실 거예요? 옷이랑 가방 사주세요. 네? 혜진은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언니 혜란이는 철없는 혜진이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혜진아, 너 왜 그러니? 지금 엄마도 아프시고 아빠도 직장을 잃으셨잖아. 그런데 그렇게 칭얼대고 조르면 어떻게 해? 이 바보야. 혜란이의 말을 들은 혜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는 어린 혜진이의 눈물을 참아 볼 수 없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엔 혜란이도 아직 어린데 철없이 칭얼댄다고 동생 혜진이를 꾸짖는 걸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방에 누워있던 어머니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울면 더 아프잖아요. 응? 어머니는 큰 눈망울을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밝아왔습니다. 비록 선물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즐겁고 신나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혜란이랑 혜진이를 불러 어머니 옆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구나. 아빠가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너희들의 선물을 준비 못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나 우리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 바로 선물 놀이란다. 호기심 많은 혜진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와, 재미있겠다. 그런데 아빠, 그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도화지 있지? 도화지에다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그려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선물을 진짜 받는 거지. 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혜진이는 잽싸게 자기 방으로 가 도화지와 연필을 가져왔습니다. 다들 엎드린 채 상대방에게 줄 선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에 가족들은 각자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 그림을 교환했습니다. 혜진이는 어머니에게 아주 따뜻하게 보이는 빨간색 목도리가 그려진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난 엄마가 짜준 목도리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예쁜 신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꼭 예쁜 신발 사주세요. 혜란이도 어머니에게 무언가가 그려진 도화지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건강한 모습을 제게 선물로 주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혜란이는 아버지에게 꽃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난 아빠랑 함께 꽃밭을 가꾸고 싶어요. 나중에 꼭 예쁜 꽃씨를 선물해 주세요. 이번엔 아버지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혜란이와 혜진이는 그가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받고 싶은 선물이 그려진 도화지를 먼저 막내 혜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혜진이는 마음이 급했는지 도화지를 서둘러 펼쳐보았습니다. 도화지를 보자마자 혜진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도화지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너라는 글자뿐이었습니다. 물론 혜란이에게 건넨 도화지에도 단지 너라는 글자만이 적혀 있고 어머니에게 준 도화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혜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는 받고 싶은 선물이 없어요? 너가 뭐예요? 아버지는 혜란이와 혜진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저 선물도 필요 없단다.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은 바로 너희들과 너희들의 엄마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혜란이와 혜진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그해 혜진이네 가족의 크리스마스는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포근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선물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나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도리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이고, 편지는 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꽃은 내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껌은 당신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요. 반지는 당신이 영원히 내 것이 되어주세요. 우산은 어떤 경우에라도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선물을 주고 싶나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선물입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세상이 날 외면해도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 낡은 호수처럼 깨끗하고 진실이 묻어나는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2번째 이야기, 눈 속에 핀 꽃. 한방눈이 마구 쏟아지는 추운 겨울날, 험하고 깊은 골짜기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엄마와 이제 갓 중학생이 된 그녀의 딸 미선이었습니다. 미선 엄마가 미선이와 함께 이 골짜기를 찾은 이유는 바로 그녀의 친정 어머니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선아, 많이 춥지? 미선이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래, 조금만 참으렴. 거의 다 왔다. 그런데 엄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외할머니 산소에 가는 거야. 미선 엄마는 발목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딸에게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선아,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천천히 와라. 내 발자국만 따라오면 안전할 거야. 한참 동안 눈길을 걷던 두 사람은 드디어 자그마한 비석이 서 있는 무덤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미선 엄마는 산소에 절을 하고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진작에 찾아와야 하는데 먹고 살기가 바빠서 이제야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 손녀딸 미선이랑 같이 왔어요. 많이 보고 싶으셨죠? 미선 엄마는 무덤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선아, 너도 할머니께 절해야지. 네. 미선이도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외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미선 엄마는 미선이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미선이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비밀로 혼자 간직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미선 엄마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아랫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어라, 미선아. 그러니까 벌써 10년쯤 지났구나. 엄마랑 너랑 어느 겨울날 외할머니 댁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 그때 너는 겨우 30살이었지. 외할머니 댁에 머물던 그날 밤 내가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려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단다. 이곳은 산골이라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급히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지. 밤길에 말이야. 그런데 그만 눈길에 굴러서 산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단다. 미선이는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미선 엄마는 계속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난 잠깐 정신을 잃었을 뿐 다친 데는 없었단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돌아오지 않자 외할머니께서 하는 수 없이 너를 안고 직접 병원으로 가신 거야. 할머니께서 직접 저를 안고요? 많이 추우셨을 텐데. 그나저나 병원엔 잘 도착하셨나요? 미선 엄마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해진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엔 잘 도착했단다. 다행히 넌 잘 치료받아서 나았지. 그런데 외할머니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서 심한 동상에 걸리셨단다. 너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외할머니께서 입고 계시던 옷을 벗어서 너를 꼭 감싸주셨던 거지. 미선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금세 나으셨어? 미선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다음 해 봄에 돌아가셨단다. 엄마의 말을 들은 미선이의 볼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선아, 울지 마. 외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시며 환하게 웃고 계실 거야. 미선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무덤을 덮었습니다. 외할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한겨울인데도 무덤 한켠에 키 작은 노란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람에 흔들거리며 마치 뭔가를 마지막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한겨울 한방눈이 쌓이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무가 한사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나무가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나무는 혼자서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따끈따끈한 방바닥이 그립겠지요. 하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켜야만이 봄을 맞을 수 있고 이파리 무성한 여름도 찾아올 테니까요. 이처럼 사랑 안에는 희생과 아픔이 같이 있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가 바보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여러분, 희생과 사랑은 같은 말이랍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테니까요. 13번째 이야기. 폭풍을 이겨낸 희망사과. 며칠째 장대비와 태풍이 계속 비었습니다. 사과 농장을 하는 최 씨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맛있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데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수확량의 반 이상이 땅에 떨어져 못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어. 하늘도 너무 하시지. 태풍이 이렇게 불면 내 사과는 어떡하라고. 최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해서 가꾼 사과를 시장에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못 쓰게 되어서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까치 한 마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것이었습니다. 까치의 울음소리는 마치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씨는 자리에서 번뜩 일어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비록 사과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사과가 있잖아. 그래, 포기하지 말자. 뭐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최씨는 서둘러 사과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사과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태풍을 이겨낸 사과. 다음날 최씨는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상태로 사과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하였습니다. 포장지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 사과는 태풍을 이겨낸 희망사과입니다. 최씨는 희망사과를 차에 싣고 시장에 나가서 시장 한모퉁이에 자리 잡고 사과를 가지런히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희망사과 사세요! 태풍이 이겨낸 희망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역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희망사과입니다. 자, 희망사과 사세요. 최씨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왔습니다. 태풍을 이겨낸 사과라고? 이거 먹으면 희망이 생기겠구먼. 사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렸습니다. 물론 보통 사과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태풍 때문에 사과의 양은 줄었지만 오히려 수입은 더 많아졌습니다. 최씨는 두둑한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에 사는 어린 새 한 마리가 그만 둥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둥지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린 새는 너무 어려서 하늘을 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큰 뱀 하나가 저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새는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날개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뱀에게 잡아먹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날개를 펴서 힘껏 땅을 쳤습니다. 그 순간 어린 새의 몸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뱀은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어린 새의 비행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처럼 희망이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만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뜻밖의 불행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믿어야 합니다.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듯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기에 마련이니까요. 14번째 이야기. 정성이 담긴 죽 한 그릇. 어느 겨울날 정수는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오른 산이어서 그런지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그렇구나. 아까 왔던 곳이네.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와 정수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갔는데도 다시 그 길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은 저물고 날씨는 더더욱 추워지는데 참으로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정수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입거라.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곧 길을 찾겠지.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산 아래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헤맸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주 조그만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빠, 저기 불빛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인가 봐요. 하마터면 꼼짝없이 얼어 죽을 뻔했는데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우선 저기에 가서 몸을 좀 녹이자. 자, 힘내자. 아버지와 정수는 손과 발이 꽁꽁 얼었지만 꾹 참고 불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그곳은 아주 초라한 오막살이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정수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니시여, 이렇게 늦은 밤에 무슨 일이요? 할머니,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몸 좀 녹이고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길을 잃고 헤맸으니 저녁밥도 못 드셨겠구려. 할머니는 문짝도 다 떨어져 나간 부엌으로 갔습니다. 세찬 눈보라가 부엌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추워서 몸이 덜덜 떨렸지만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먹을 거라도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에 추위를 견뎌내며 저녁밥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상을 차려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땅히 대접할 것이 없어서 죽을 수어 왔소. 다 낡은 지저분한 냄비에 호박죽을 끓여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물 가지러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호박죽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펄쩍 뛰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호박죽 먹지 마세요. 아빠 눈에는 안 보여요? 냄비가 너무 더럽잖아요. 자, 봐요. 냄비 흙이 묻어 있어요. 정수의 말을 듣고도 아버지는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호박죽을 먹었습니다. 아빠, 아까 할머니 손 못 봤어요? 손등에 새까만 때가 끼어 있고 옷도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괜히 먹다가 배 아프면 어떡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호박죽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다. 정수는 고개를 갸뚱거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는 정수를 타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잘 들어라. 음식의 맛은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정성에 있단다. 비록 할머니의 손이 지저분하고 냄비가 낡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까지 더럽겠니? 너도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려. 정수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맛있었습니다. 정수는 순식간에 호박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할머니는 물 2잔을 갖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받아들고 할머니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호박죽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정수도 할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정수가 겪은 산골의 밤은 춥고 어두웠지만 마음만은 참으로 포근하고 별보다도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햄이나 꼬마 돈가스가 아니라 김치나 된장찌개 등 어제와 똑같은 반찬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아마 인상을 찌푸리거나 차려놓은 밥을 먹지 않은 채 칭얼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기로 해요. 입에 맞지 않는 반찬이 밥상에 올라와도 엄마의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기로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바로 엄마의 정성이 담긴 밥상이니까요. 이처럼 정성이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는 것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맛있는 것만 골라 먹지 말기로 해요. 맛있다고 한 가지만 먹으면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기로 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도록 합시다. 15번째 이야기, 밥그릇의 비밀. 공장에서 일하는 진순이는 어린 동생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민호, 민중이는 이제 겨우 7살, 5살입니다. 진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들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민우가 학교 가는 것까지 챙기고 또 민호와 민중의 점심밥까지 다 준비한 후에야 부랴부랴 서둘러 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사실 진순이는 한참 공부할 나이인 17살입니다. 그러나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장에 다니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하는 일은 포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쉴 틈도 없이 바삐 돌아가는 공장 일이지만 그렇다고 힘들어할 겨를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동생들에게 따끈따끈한 밥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공장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공장장님,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월급이 안 나와요? 지난달도 안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못 받은 지난달 월급까지 준다고 하셨잖아요. 공장장님, 어떻게 된 거죠? 공장장은 아무 말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도 힘든 모양이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도 점점 기울고 있어. 물론 직원들이 월급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곳으로도 힘든가 봐.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한 달만 더 참고 일하면 꼭 다음 달엔 밀린 월급을 준다는 거야. 그나저나 나도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큰일이구만. 진수인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빈손입니다. 다른 공장으로 옮긴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장도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알았어요. 공장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되는 거죠. 다음 달에는 꼭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달빛이 그윽해지자 진순이는 공장을 나와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들은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어린 새처럼 목을 쭉 내밀고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프다. 우리 밥 줘라. 그래, 알았어. 누나가 금방 밥 차려줄게. 진순이는 밥을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쌀이 거의 떨어져 겨우 밥 두세 그릇 나올 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진순이는 서둘러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 3그릇을 펐습니다. 배 많이 고팠지? 민우, 민호, 민중이 어서 밥 먹자. 동생들은 밥을 보자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투도 수저를 들고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던 민우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는 왜 밥 안 먹어? 밥이 없어? 누나가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그러자 민중이도 민우의 눈치를 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밥 안 먹는다. 누나랑 같이 먹을 거야. 누나 빨리 밥 가져와. 응? 알았어. 진순이는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진순이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진순이는 밥그릇을 신문지로 채웠습니다. 그 신문지 위에 남아있는 밥그릇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밥그릇에 밥이 수북히 쌓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순이는 신문지 밥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막내 민중이는 누나의 밥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와, 누나 밥 왔다. 이제 우리도 먹어도 되지? 진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는 한 숟가락을 뜨더니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어서 먹자, 응? 진순이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나 민우가 신문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밥풀의 비밀을 눈치챌까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알았어. 진순이는 어떻게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밥을 다 먹었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배부르다. 누나가 내 밥 더 먹어. 이어 민우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배부르다. 다 못 먹겠다. 누나가 이 밥 좀 알아서 해. 민중이도 마찬가지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밥 안 먹을래. 너무 배부르다. 이 밥 누나 다 먹어라. 동생들이 밥그릇의 비밀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준신이는 동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진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누나가 맛있게 먹을게. 그날 밤 진순이가 먹은 3그릇의 밥은 지저분하고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그 어떤 밥보다도 더 맛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내 배를 다 채운 다음에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의 일부를,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랍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다면 그것은 거래일 뿐 진정한 나눔이 아니겠지요. 남들이 하나라도 더 챙기려 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2개를 내어주세요. 그럼 분명 발걸음이 가볍고 밤 하늘의 별빛 또한 유난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랍니다. 가난하기에 나누는 마음을 배울 수 있고 가난하기에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가난하기에 아주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답니다.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힘든 친구가 있다면 힘내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밝고 높게 뜰 테니까요.